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좁은 길을 지나갈 때 옆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신경 쓰면 결국 옆을 긁히고 맙니다.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옆에 부딪힐 위험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1m 정도 충분한 너비의 길을 걷더라도 그게 10m 공중이라면 벌벌 떨게 될 겁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아도 그냥 중심을 잃고 떨어져 버릴 수도 있죠. 1m 너비로 충분한 공간이 아니라 10m 아래 낭떠러지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든 피아노를 치든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결국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 스윙을 할 때도 헤드업 하지 말아야지, 고개 들지 말아야지 생각할수록 자연스러운 스윙을 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부정적인 것을 신경 쓰면 우리 뇌와 몸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려 할수록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떠올리고 장애물, 방해 요소가 아니라 나의 목표, 나의 길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내가 진짜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시 7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바로 나갑니다.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면서 임원들에게 주는 성과급의 일부를 이걸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직원들에게 성과급과 함께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고 하죠. 근로 의욕을 높이고 회사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현금이 아니라 주식인 이것으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건데요. 직원 말고 회사가 이걸 갖고 있다가 소각하는 것은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이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꼽히고 있죠. 자기가 속한 회사의 주식을 뜻하는 그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으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죠.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저희 성공예감 오프닝 멘트를 모아서 쓴 책 이번 주까지 매일 2분께 보내드립니다. 사연 같은 거 글 올리실 때 말머리에 책 신청 이렇게 달아서 올려주시면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여러분께 또 도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박선미 님이 경제상식 퀴즈 정답으로 우리사주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답입니다. 오답. 우리사주는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 회사 일정 부분 지분을 이제 갖게 되는 걸 말하고요. 좀 비슷하기는 한데 엄밀한 의미로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 그 뜻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어예진 소장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국내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고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직장인들은 이번 설 명절에 며칠이나 쉴까요? 연휴를 맞아서 기대감이 생긴 여행 숙박업계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취임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 들썩이고 있는데 그 위험성까지 함께 짚어보고요.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주의해야 하는 사기 주의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부터 좀 밝은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대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경고들 참 많이 나와요. 네, 최근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평균이 한 2.1% 정도 됐는데 올해 1월에는 1.8%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경제연구원이 이에 대해서 정치 이벤트가 장기화되면 대내외 위험 관리 실패와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1%대 성장이 고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보태자면 이 지금 상황들이 이제 내국인들은 생산 활동을 줄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필수 소비는 하기는 하지만 흥이 안 나니까 쓸 맛이 안 나니까 즐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뭔가 좀 새롭거나 아니면 이례적이거나 추가적인 소비 활동은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선뜻 투자하거나 아니면 진행을 시키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사실은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이 생기는 나라라는 게 선진국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불안정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주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치 상황이 바뀔까? 아니면 정권이 바뀌는 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정권이 바뀔 것 같은데 그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에 따른 투자를 할 테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이제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또 이와는 별도로 이 대외 신인도에 있어서 한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러다가 빚을 못 갚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까지 들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다행히 지금 요즘 국채 금리 우리나라 한 10년물을 보면 하락 추세기는 합니다. 이거는 뭔가 다른 요인이기보다는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을 거다, 내릴 거다라는 예상을 조금 더 이런 대내외적인 이벤트보다 더 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금리를 내려서 또 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최근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한번 동결을 했고요. 또 다음번 금통위를 또 지켜봐야 될 테고 이제 내일 새벽 2시쯤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트럼프 2기가 공식 출범을 하는데요. 네. 정책 흐름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이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지난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핵심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자, 양자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관세 인상, 보호 무역 강화로 글로벌 교역 구조를 이제 변화를 시키면서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트럼프 통상 정책의 특징이 보통 이제 비단 경제적인 이익 추구에만 그치지 않고 그걸 지렛대 삼아서 지정학적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군사나 외교, 안보 같은 어떤 정책에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모두가 어려웠을 때 미국만 나홀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혼자 잘 나가는 그런 경제적인 예외가 있었잖아요. 현대경제연구원은 그 흐름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원래 이제 정해진 거의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 그 경제 전망을 먼저 예고하기도 했어요. 예, 보통 한국은행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해 2월, 5월, 8월, 11월에 정기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정기 발표보다 한 달 먼저 속보성 지표와 국내외 불확실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간 점검 차원의 경제 판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아마 오늘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거는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트럼프 2기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사태와 연말 여객기 참사 등으로 내수 침체의 신호가 강해지면서
해외에서는 한국 경제 향방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은이 해외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발표될 내용도 부정적 분위기를 가라앉힐 만한 좀 긍정적인 경제 수치들이 예상이 되겠죠. 더 빨리 공개를 해서 국가 신인도를 좀 방어하겠다, 이런 한은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마저도 2025년 경제 전망을 1%대로 했는데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여줄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완주 기자에게 갑니다. 트럼프 당선이 이제 취임 몇 시간 안 남았는데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 어제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한 개당 최고 1억 5,85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네. 이게 33일 만에 경신한 수치입니다. 최근에 또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해외 거래에서도 달러 기준 역대 최고가인 10만 8천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약 100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이 될 거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까지. 한 일주일 전만 해도 9만 달러대 초반으로 막 급락해갖고 또 시장 엄청 흔들렸었는데 어휴, 어질어질합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딴 코인이 지금 출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밤사이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이 비트코인은 이 민코인에 비하면 애교 수준인데요. 예. 이 민코인이 인터넷에서 유행하거나 재미로 만든 투기적 성격의 가상자산입니다. 그 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뭐 도지코인 이런 게 있었죠. 네. 그 트럼프 당선인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트럼프 민코인의 출시를 알렸습니다. 트럼프 민코인은 출시 당시에는 몇 센트에 불과했는데요. 막 6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2만%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S&P 지수 있잖아요. 이 지수를 50년 이상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데 단 이틀 만에 이렇게 수익률이 난 거고요. 또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따라 만든 재미로 만든 코인인데 시총이 13조 원이 됐다. 예,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디지털 가상 자산에 불과한 건데 그렇게 된 거고요. 하지만 트럼프 민코인의 상당수가 그의 차남이 소속된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변동성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어느 날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도 하소연할 곳은 없다라는 거.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내가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공언을 또 많이 했잖아요. 정책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텐데 이쪽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트럼프는 가상자산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뭐냐면 과거 미국 정부가 석유나 금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한 것처럼 가상자산 중에 비트코인을 비축하게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매년 20만 개씩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트럼프 임기 내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총 발행량 비트코인 2,100만 개의 약 5%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 2배 수준인 20만 달러까지 1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에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 관세를 높이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라는 공약인데요. 이럴 경우에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마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유동성이 줄어들면 가상자산에 투자되는 돈줄이 마르면서 시장의 급락이 우려되고요. 또 가상자산이 오르더라도 이 사이클상 오래 급등을 하다가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급락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죠. 그리고 참 아까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상일님은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는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띄우고 있는 맞습니다. 거. 예, 도지코인 정정해드립니다. 자,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올해 설 연휴 기업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27일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설 연휴는 총 6일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설 휴무 실시 기업 중에 45%는 6일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이하인 곳은 25%, 9일 이상인 곳이 22%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따졌을 때는 300인 이상 기업들은
7일 이상 쉰다는 곳이 많았습니다. 네. 많은 대기업들이 이 샌드위치 휴일인 31일 금요일도 지정 휴무 또는 권장 휴무일로 정하면서 최대 9일간 휴가를 보낼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네.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상황이 좀 녹록지 못한 모습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개 중에 6개사는 오는 27일 임시 공휴일에도 휴무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대 9일 동안 그렇죠. 주말 앞뒤로 끼어서 국내 여행 수요가 좀 좋아져야 할 텐데 어떨까요? 네, 임시 공휴일이 이제 지정이 되면서 좀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수요가 증가했는데요. 여행사들도 이에 맞춰서 국내 여행 프로모션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모두 투어의 경우에는 1월에서 2월 국내 여행 예약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호텔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대비 예약률도 증가세고요. 대형 호텔과 리조트는 작년 연휴 대비 예약 속도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조기 만실을 예상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도 설 연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자 휴가 경비 지원을 설 연휴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작일을 24일로 앞당겼습니다. 근로자 휴가 경비 지원이라는 게 뭐냐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서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일종의 명예 주민증을 발급해서 숙박이나 뭐 각종 여행에 관련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국내 여행할 때 거의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긴 설 연휴를 맞아서 관광 주민증 운영 지역도 기존의 34곳에서 최대 45곳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 네. 이거 뭐 갖고 다니면 어디서 할인도 받고 그러는 겁니까? 네, 이렇게 QR코드가 있는데 그걸 해서 발급을 해놓으면 그 해당 지역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KTX, SRT, 역귀성 할인 30에서 40% 정도 행사를 또 하고요. 그리고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53곳에서 지역 관광 명소에 대한 50%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네. 설 연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자영업 경기도 그렇고 너무 안 좋은데 좀 이번 연휴 때 좀 소비도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설 연휴 앞두고 정부가 이제 정책 자금 더 많이 공급한다고요? 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위해서 약 95조 원에 달하는 정책 금융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약 50조 원에 달하는 대출에 대해서는요. 만기를 연장해주고요. 한 3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신규 대출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책금융기관도 수조 원의 정책성 자금을 공급해서요. 돈을 풀 예정입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를 돕기 위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50억 원의 특별 대출을 지원하는데요. 상인 한 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금리는 연 4.5%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 금융기관은 설 연휴 기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서는 연휴 이후인 31일로 연체 이자 없이 자동으로 연장해주게 되는데요. 네. 또 카드 대금,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도 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이면 연체료 없이 31일로 자동으로 이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중에 만기가 돌아오거나 공과금 납부일이 오면 31일로 일괄적으로 미뤄진다라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별도의 이자 비용 없이요. 그리고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 가맹점 대금을 7일 앞서 지급을 해서요. 설 연휴에 자금이 돌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설 연휴 기간에 부동산 거래 등 거행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두시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이번 주 중에 미리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아하,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연휴 중에 각종 이제 은행이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전산 같은 거 이제 뭐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몇 시간 동안 또 거래가 불가능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또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소비가 늘어나면 좋은데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면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과 택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요. 이 항공권은 구매 후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 운항 지연과 결항, 위탁수화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설 연휴 해외여행객이 집중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어난 건데요. 또 명절 선물 관련해서는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분신되는 일,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 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무료 체험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에 네.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이 피해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항공권 같은 경우에 구매 전에 취소와 환불, 변경 규정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또 항공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위탁수화물 피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네. 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샀을 때는 7일, 방문이거나 전화 권유 판매로 샀을 때는 14일 이내에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니까 이 같은 규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맘때 그 안 좋은 문자 메시지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낚아보려고 막 URL 터치하게끔 만드는, 특히 뭐 선물이 왔습니다, 택배로 확인하세요, 이런 거 정말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금융당국도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 혹은 전화번호 클릭을 주의하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 선물에 대한 배송 안내를 하면서 어떤 특정 주소에 클릭을 유도하거나 결제를 요청하거나 환불 계좌를 입력하라는 등의 문자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는 클릭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를 하고요. 또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은 구매에 앞서서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거래 전에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최근에는 또 너무 싸게 하지 않고 일반 가격보다 조금만 저렴하게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를 하고요. 또 구매 시에는 가급적 취소가 쉬운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편이 좋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최근에는 문자 외에도 QR코드를 악용해서 악성 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큐싱 피해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이제 믿을 만한 기업이나 공공기관 앞에 QR코드가 붙어 있어서 뭐 확인해 보세요, 앱 다운받으세요 했는데 그 위에 다른 QR코드로 덧대어서 누가 이제 나쁜 짓을 해놓은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요. 문자 메시지도 모든 개인정보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피싱 문자를 날리기 때문에 이대호님 입장 바랍니다, 이대호님 확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확인해달라고 뭐 이렇게 입장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해서 나를 정확히 지칭을 해서 오는 문자 메시지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URL은 터치하시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김성무 님이 허리 아파서 한의원에 가셨는데 혼자 조용히 성공예감 듣고 있는데 간호사분이 어머 저도 성공예감 들어요 라고 하셨다고. 역시나 또 훌륭한 한의원을 가셨네요.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 자기가 속한 회사의 주식,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자기 주식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이걸 매입하기만 하고 소각은 하지 않아서 정작 주주 가치에는 별 효과가 없다, 밸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죠.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씩 자사 이거를 매입을 했으면 소각을 해야지라고 깨닫는 기업들도 또 실천하는 기업들도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각 주식의 희소성이 생기고
각 주식의 가치가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경영진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들이기도 하고요. 또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이걸 지급을 하면서 직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768님이 저도 모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걸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반토막이지만요. 유유 이렇게 보내셨네. 또 이게 한켠에서는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센스 있는 회사는요. 그 전에 줬던 이거를 취소하고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다시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걸 임직원에게 줄 수 있는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요. 좀 이제 센스가 있죠. 0015님 이거를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 편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면 아주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해서 이거를 자기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른 회사랑 바꾸거나 다른 회사랑 서로 사고 팔거나 라고 하면 서로가 백기사 역할을 하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죠. 7524님이 강력한 힌트를 주셨네요. 자, 사주세요라고. 뭘 사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엔 장난감 사달라는 말 많이 했는데. 신승호님 2025년 제 사주는 좋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정답 3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4037님 매번 다시 듣기로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로 들어요. 신랑 따라서 같이 듣다가 성공예감의 팬이 됐어요. 근데 식당 운영 중이신데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드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또 책 신청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이 책도 하루에 2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차량이 2,600만 대, 국민 2명 중에 1대씩은 갖고 있다는 뜻이죠. 또 이맘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인데 자동차 관련된 세금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거 받았는데 이맘때 되면은 연납 신청하시라. 자동차 세금 1년치 한꺼번에 내면 조금 할인됩니다. 이거 날아오죠. 맞아요. 이맘때쯤에 이제 자동차세를 1년치 한꺼번에 내게 된다면 할인을 해주는 연납 할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요. 뭐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라든지 아니면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이렇게 섞는 기계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 뭐 이런 것까지도 건설 기계 등에도 다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라든지 법인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연납 신청이 조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하.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에 뭐 신청을 한다든지 위텍스 또는 서울시는 이텍스 웹사이트를 이용하고요. ARS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고 납부도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종이 지로 용지도 날라오고요. 맞습니다. 집으로. 그러면은 1년치를 먼저 내는 거니까 할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쌉니까? 미리 내면. 네, 이제 원래 내라는 대로 매번 이제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내는 거는 할인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이제 내는 연납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게 좋은데요. 자동차세를 연납, 그러니까 일괄해서 납부를 하면은 1년에 내야 되는 세금의 일정 비율만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연납을 하면 약 5% 정도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부는요, 당초에는 자동차세 연납하시는 분들에게는 10% 할인을 해줬었는데 이게 2022년도서부터는 이제 자동차세에 밀리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줄여서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2025년 사실 올해는 3%까지 낮출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금리라든지 이제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5%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00cc 자동차 승용차라고 한다면은 1년에 내는 자동차세는 한 연간 한 52만 원 정도인데요. 네. 이제 연납 할인을 신청을 해서 1월에 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약 5% 정도가 줄어들어서 한 2만 6천 원 정도가 할인돼요. 그래서 납부하는 세금은 한 49만 4천 원 정도를 납부를 하는데요. 이제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뒤로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받기 때문에 뭐 1월에 신청하는 것보다는 할인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3월에는 뒤에 4월서부터 12월 총 9개월분만, 그리고 6월에 신청하면 7월서부터 12월 6개월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에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아하. 네. 미리 낼수록 조금 더 할인 폭은 클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많이들 걱정하세요. 이거 미리 1년치 자동차세 다 내놨다가 내가 만약에 하반기에 차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되나? 네. 환급 받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자동차세를 1년치를 미리 납부를 다 해놨는데 이제 차를 판다거나 중간에 아니면 네. 차를 폐차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차세를 1할로 계산해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1할로 계산을 해서 돌려준다. 네, 하루하루씩.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다 납부를 했는데 내가 7월 15일에 차량을 판매를 한 경우라면 그 다음 날인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한 5개월 반 정도 금액은 환급이 되게 됩니다. 또 이제 자동차는 살 때부터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취등록세도 만만치 않고 국산차, 수입차, 뭐 친환경차 네.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 조금씩 다릅니다. 자동차는요, 사는 순간부터 다 돈이죠.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도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크게 취득세랑 자동차세 그리고 기름을 낼 때 들어가는 유류세 등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이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취득세라는 거는 내가 차를 살 때 납부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국산차를 사느냐 수입차를 사느냐 취득세에서는 차이는 없지만 다만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관세나 개별 소비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좀 큽니다. 대신에 이제 전기차를 살 때는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개별 소비세 감면 혜택이 있고요. 이제 번외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다자녀가 이제 2명의 자녀부터 이제 해당이 됩니다. 할인이 있는데요. 자동차 취득세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3자녀 이상이라면은 100%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1000cc 이하의 경차라고 한다면은 취득세도 면제가 되고요. 네. 자동차세도 연 최대 10만 원까지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면에서 좀 집처럼 장기 보유 혜택 같은 거. 네. 자동차도 오래 타면은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세금 부분에서 혜택이 있는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나오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매년 납부를 하게 됩니다. 뭐 이건 국산차, 수입차 마찬가지로 동일한데 이 기준이 배기량 기준으로 해서 cc 기준으로 계산이 돼요. 네. 근데 이게 3년이 지났을 때부터 소유한 지 3년이 지났을 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제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는 낮아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분만 고려한다면 오래 타는 게 유리한데요. 하지만 이제 또 고려해야 될 게 세금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차가 자주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정비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애초에 처음 샀을 때보다 연비가 안 좋아져서 연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차를 오래 타면 탈수록 장점인 부분은 자동차세 감면이 조금씩 줄어든다. 3년 지난 후부터는 5%씩 인하된다 이런 거라는죠. 아니면 차를 살 때만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차를 오래 보유하면은 뭐 추가로 살 일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피할 수도 있고요. 또 크지는 않지만 자동차 보험료도 인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탈수록 단점은 뭐냐면 고장이 잦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 비용이라든지 연비가 떨어져서 뭐 연료비가 증가를 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왜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이런 거 많이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차들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맞습니다. 10년 타도 뭐 차가 뭐 새 거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성능이 많이 유지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너무 오래되면은 특히 이제 디젤 차량들은 네. 이제 환경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또 바꿀 필요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법인차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좀 어떻습니까? 더 싼가요? 일반 승용차보다? 네,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이제 영업용 차량이나 법인 차량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혜택 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용 차량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 유류세 등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서 확실히 유리한데요. 하나씩 설명드려보면은 이제 취득세, 차를 살 때 우리가 내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은 차량 가격 한 7% 정도가 취득세로 나오게 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영업용 차량은 그거의 한 반 정도 수준인 뭐 차량 가격이 4%인데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한다고 봤을 때는 일반 차량을 구매하면 취득세가 한 28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영업용 차량을 구매했을 때는 한 160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기량 cc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데 네. 일반 승용차 2000cc 차량이라고 한다면은 한 연간 한 40만 원 정도가 나올 텐데 영업용 승용차다 하면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만 8천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훨씬 싸네요. 네. 또 기름을 넣을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인 유류세 같은 경우도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택시라든지 화물차 같이 이렇게 등록된 영업용 차량이라고 한다면은 유류세를 다시 돌려주는 혜택이 있어요. 유류세 환급이라고 해서 내가 주유했던 양만큼 일정 금액을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영업용으로 차를 뽑았을 때 세제 혜택을 또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영업에 쓰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법인차는 어떻습니까? 법인차는. 네, 법인차는 이제 회사의 사업 용도로 쓰기 때문에 법인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있어요. 네. 또 이 차량이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이 차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가는 기름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까지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헷갈리는 게 차 살 때 어떤 게 가장 유리할까? 현금, 뭐 카드 할부, 리스, 렌트 종류가 많거든요. 네. 어떤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까? 네, 이 부분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네. 딱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사실 자동차 구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금으로 내느냐, 카드로 하느냐, 할부로 하느냐, 뭐 리스, 렌트 다양합니다.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똑같아요. 전부 다 내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할인이 제일 많이 되고 나한테 제일 유리한 걸 사면 됩니다. 실무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사실 고민을 하면서 본인이 갖고 싶은 모델이 있는데 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분이 원하시는 답을 해드리면 되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G80 차량이라든지 K7 차량 중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본인은 사실 G80을 갖고 싶어요. 이 모델이. 그런데도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서 세금적으로라도 다시 이 부분 G80이 유리하다라는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답정너네요. 답은 네. 정해져 있어. 맞습니다. 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단점은 어떻게 됩니까? 종류에 따라서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현금으로 이제 일시불로 구매하는 분들 계세요. 일명 현금 네. 박치기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정말 우리 어머니가 많이 쓰시던 표현인데 현금 맞습니다. 박치기. 네, 현금으로 주게 되면은 요구할 수 있는 할인이 뭐 제일 많기도 했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이자 비용은 부담은 없는데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면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이 묶여서 이 현금 자금 활용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로 구매한다든지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카드로 샀을 때는 카드 사용에 따라서 뭐 포인트 적립이라든지 할인 혜택, 초기 자금이 좀 적게 들어간다라는 이런 이점이 있는데 이제 대신에 이제 남아 있는 할부 금액이 이자로 잡히기 때문에 빚으로 잡히게 되는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리스, 렌트까지도 고민을 하는데 네. 리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법인이나 사업자라고 한다면 리스료 비용을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비용 처리. 네, 세금을 더 많이 줄이는 건 아니고요. 여긴 중요한 건 비용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하다라는 거예요. 매달 내가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달 내는 금액만큼은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네, 뭐 리스 계약이 끝났을 때는 이제 소유권을 가지려면 잔금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이런 게 이점은 뭐냐면 바로 돈은 없어서 일부 금액만 들어가는데 번호판 자체가 렌트카인 하허호 번호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싫은 분들한테는 제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렌트를 말씀드리면은 뭐 리스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렌트 비용에 다 포함돼서 네. 내기 때문에 편합니다.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 렌트카를 했을 때 번호판 자체가 하허호라서 이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총 비용은 렌트를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내가 구매하는 것보다 여기에 뭐 보험료라든지 취득세, 뭐 자동차세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했을 때보다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금적으로는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할인이 많이 되는 걸 좋은 걸 골라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뭐 리스나 렌트나 직접 구입을 한다든가 비용 처리는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든 세금 줄이는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중고차 이제 가격이 싸니까 취득세가 좀 낮을 수 있는데 네. 신차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뭐 취득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요, 중고차가 신차에 비해서 훨씬 적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신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이 공장에서 나왔을 때 출고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가 돼요. 네. 그래서 3천만 원짜리 신차 같은 경우라면은 한 취득세가 21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감가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3천만 원짜리 출고된 차가 한 5년 정도 지나서 감가율이 한 50% 정도 됐다라고 하면 취득세도 그거의 반 정도인 105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좀 차이가 큽니다. 개인 간 거래는요,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도 부가가치세를 하나도 안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큰데요. 신차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에 추가로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짜리 신차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10%인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개인 간 거래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 부가세 10%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중고차 매매 업체, 딜러라고 하죠. 이런 분들 통해서 구매했을 때는 이런 분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중고차 가격에 10%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그러면 그 사고 파는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는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개인 간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다시 불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신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부장은 앞서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국회 행언위와 법사위가 오늘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은행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급증하면서 주요 보증기관의 대위 변제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위 변제액은 전년보다 40.1% 늘어난 2조 3,997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당첨되면 로또라고 불리기도 하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라고 하는데요. 이 누가 당첨되는 겁니까? 이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돈워리 투자백서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줍줍 도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늘 하죠.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거 제도를 이제 바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제 2월에 이제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발표할 내용이거든요. 네. 이제 핵심적인 변경 사항이 지금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무주택 요건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저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유주택자들도 청약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무조건 무주택 요건,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할 수 있다. 유주택자는 무순위 된다. 청약을 못하도록 하겠다. 네네.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신문에서 요즘에 줍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네. 이제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만 네. 이게 유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나눠지는 게 네. 일단은 이 자녀 세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3가지가 나눠지거든요. 네.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얘가 이제 미분양이 된 거죠. 미달이 된 거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임의 공급으로 해가지고 다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임의 공급.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원래 이제 무순위 청약 당첨이 됐지만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계약금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그 대출이 안 나온다든지 뭐 어쨌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내가 계약을 포기한 물건이 계약 포기 후 재공급이라고 하고 이거를 무순위 청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부정 청약.
네,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법으로 적발된 경우. 근데 이게 한 7, 8년 전 거도 적발이 돼요. 어휴. 네. 살다가 나가야 돼요? 그런 게 아예 입주를 못하는 거죠. 분쟁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도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계약 취소 후 재공급,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따른 재공급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손보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이 되거든요. 네.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취소된 경우는요, 이게 해당의 원래 있었던 그 청약 조건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네, 두 번째가 지금 손보려고 하는 거다. 불법 행위로 인한 그 재공급하는 건 어차피 홍길동 씨가 아니었었는데 홍길동 씨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니까 네. 홍길동 씨가 들어오기 전부터로 되돌리는 거고. 네, 청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무순위 청약이 예전에도 무주택자만 가능하도록 했다가 나중에 유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열어줬다가 이번에 다시 조이는 거라면서요? 네, 이게 왜 그러는 사실은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요. 2021년이죠. 그때 진짜 이제 패닉 바잉이 있으면서 집값이 급등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무순위 청약도 과열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순위 청약에 과열이 되니까 그때 막 줍줍이 한 수십만 대씩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더니 이때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2023년 정말 안 좋았었잖아요, 시장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미분양이 늘어난다. 이러면서 이제 2023년 초에 시장이 달라지니까 슬그머니 이제 조건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였다 풀었다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 이번에 제도가 달라지면은 어떻게 무주택자들은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그렇죠. 사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주택자들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청약 제도가 그렇죠. 달라지는 게. 그런데 무주택자들은 그동안 이제 무순위 청약에서 손해를 봤던 게 집이 있는 유주택자들도 와서 경쟁률을 높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제도가 개편이 되면 실제로 이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제가 볼 때 이렇게 청약 제도가 바뀌게 되면 경쟁률은 하락할 거예요. 만약 인기 지역에 만약에 청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무주택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또 강화되는 게 이제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강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주택 청약자에게 청약 우선권도 주고 그리고 부양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실거주 요건도 강화가 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 단위로 몰려가가지고 무순위 청약이 해서 저도 사실은 작년에 동탄 때 막 정말 많이 갔었잖아요. 그때 전국에서 집 있는 사람들 다 몰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으로도 또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요즘에 특히 이제 분양시장 보니까 지역별로 입지별로 편차가 커지더라고요. 양극화가 심해지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거의 이제 막차라고 할 수 있는데 송파구에 있었던 이모 아파트가 있는데 사실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 쪽이라 가지고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무려 거의 7년 전 이제 분양가로 나온 거죠. 7년 전 분양가. 84제곱미터가 지금 9억 8천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거래가가 15억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이 안 몰릴 수가 없겠죠. 여기서 8천 명 넘게 몰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미분양 상황을 보면 사실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최근 통계가 작년 11월 통계인데요. 전국 미분양이 이제 6만 5천 채 정도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 특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의 미분양이 이제 1만 채가 넘어섰는데 전월 대비 43%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공후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 입지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7년 전 가격으로 다시 분양이 나온다라고 하니 이제 가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는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더 많아진다고요?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제 부양 가족이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은 부정 전입 같은 거, 이런 위장 전입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첨 이후에 부양 가족 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 이용 기록까지 다 확실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 실제 거주를 해야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요양급여 내역 제출도 의무화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양가족 수를 괜히 그냥 얹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치를 제출하는 거를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3년 동안 병원을 어디로 다니셨느냐? 예, 그래서 갖다 이제 적은다.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거나 이제 위장 전입을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거는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뒤집어 보면 그만큼 맞아요. 부양가족을 좀 불법적으로 등재시켰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런 청약 정보 어디서 살펴보는지 네, 많이 일단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청약홈에 가시면 항상 달력 캘린더에 올라와 있고요. 청약 홈. 네, 그리고 뭐 이제 민간 분양 정보가 청약홈에 있고 LH, SH, GH 이런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공 분양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약 홈 보면은 청약 캘린더라는 네, 것도 맞습니다. 있고 일정도 살펴볼 수 있고요.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2부에서는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증시 상황이 조금은 이제 강보합 상황이긴 한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서 취임 이후에 국내외 증시 또 경제는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어디에다가 더 초점을 둬야 할지 곽상준 부장과 2부에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